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저는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제목 보시는 데와 마찬가지로 고 박정자님 미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 사건은 기록 자체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이 없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이야기가 된 건데요. 마지막에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미리 좀 밝혀드리면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이제 범인이 자기가 범인이라고 눈앞에 나타나도 자신의 입으로 단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는 한 내가 죽인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고 그 누군가의 죽음 앞에 유족들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채, 그리고 믿었던 국가에게 속된 얘기를 하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씩 요목조목 어디가 가장 중요했는지를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당시 경찰이었어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가 중요해진다, 어느 점을 찾았어야 된다 라는 게 분명히 나와야 될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모든 게 없어졌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과 오늘 같이 하나씩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갈 건데요. 6월 4일입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의령군의 한 한적한 길을 배경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적한 길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엔 강, 호수 같은 것도 있고요. 산골이 많은, 그러니까 산에 있는 도로 같은 게 있는 이런 곳이 많은 길이기도 합니다. 의령군입니다. 인근 주민이 치매 노모 환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사라지셔서 찾기 위해서 이 도로 풀숲을 헤매고 있었는데 도로대변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뭐지 하고 풀숲을 딱 거쳤을 때 그 눈앞에 보였던 건 바로 시신이었습니다. 처참한 모습의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게 됐는데요. 시신의 모습은 이런 형태, 그리고 이런 모습. 아마 여러분이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되게 앙상한, 거의 건조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골화와 비슷한 상태인데 수준으로 미라화라고도 하기도 하죠. 뭔가 살 같은 게 거의 말라붙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던 게 다리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옷은 있지만 굉장히 많이 말라있는 상태로, 잘 확인이 안 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당시에 시신의 모습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해드리자면, 백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신이 되게 흐트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머리 그리고 몸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세 번째 사진인데요.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머리 자체가. 그리고 팔도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로서 몸통과 다리 부분만 연결되어 있는 그 형태로 발견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딱 보게 되면 여러분도 모자이크 상태로 보시겠지만 이 형태만 보고 남자다 여자다, 아니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걸 절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물론 옷가지가 있긴 했지만 함께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고 같이 썩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좀 애매했던 거죠. 그나마 여성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몸통 쪽에 있는 브래지어였습니다. 속옷이었는데 그 속옷이 약간 위쪽으로 말려 올라간 상태, 그러니까 뒤집혀 있는 상태죠. 말려 올라간 상태 정도인 것만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시신에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있었는데, 옷까지 속옷까지 다 있는데 신발은 없는 상태. 그리고 주변에 봤더니 핸드백도 함께 확인이 됩니다. 유류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핸드폰에는요, 그 안에, 핸드백 안에는 핸드폰 그리고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신분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신에 대한 확대 모습인데요. 손에 있는 금팔찌입니다. 차고 있던 금팔찌도 그대로,
지갑 속에 있는 주민등록증권, 현금 입원 전부 그대로 어떤 것도 없어져 있지 않은 형태로 발견된 시신이었던 거죠. 다만 유일하게 시신에서 없어졌다고 보는 건 신발이 다였습니다. 이 백골화가 진행된 시신의 신원은 주민등록상에 적혀있는 박정자님이십니다. 자, 일단 저희는 사건 현장, 밝혀진 계기, 그리고 사건 현장의 모습을 지금 브리핑을 한번 했습니다. 시신의 형태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추측을 조금 해볼 건데요. 저도 이제 당연히 같이 공부해주시는 범죄심리학에 계신 대학원생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도 첫 번째로 제시한 건 이거였습니다. 대로변이니까, 여기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혹시 교통사고로 인해서 옆으로 뭐 거기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뭐 신발은 없어졌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 교통사고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봤는데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교통사고일 수는 없다. 왜냐면 교통사고라고 보게 되면 대부분 시신의 형태를 봤을 때 승용차의 경우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게 먼저, 그러니까 다리뼈가 없어진다는 거죠. 다리뼈가 깨지니까 당연히 충격이 하체 쪽에 가해지게 되죠. 그리고 조금 높은 차라고 가정했을 땐 어깨나 골반뼈,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골반뼈가 먼저 많이 부딪혀서 그런 부분이 많이 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신은 골반뼈, 어깨뼈, 다리뼈 어디에든, 팔뼈 어디에든 깨진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신 뼈도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어딘가에 큰 충격이 부딪혀서 있으면 깨지지 않더라도 눌린 흔적 아니면 뭔가 들어간 흔적, 부딪힌 흔적이 있지만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았던 거죠. 다만 단 한 가지만 확인이 됐던 겁니다. 머리. 발이 두개골의 상태였던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개골을 얘기하기 전에 또 하나 궁금해야 하실 만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팔이 이제 뼈가 나가 있었고 머리랑 몸통이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혹시 그러면 토막살인이었던 건가? 라고 아마 추측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백골화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경사면에 따라서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목뼈가 약하기 때문에 목뼈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근육도 다 말라가니까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머리 쪽에 대한 게 돌아가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분리되는 경우는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는 토막살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토막살인이라면 그거에 대한 이제 예기의 흔적, 칼의 흔적이나 톱의 흔적 같은 뼈가 어딘가 갈렸다든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토막살인은 아니고 아마도 시신은 그대로 놓여져 있다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이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통사고, 즉 뺑소니 사고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머리에 남아있는 이 두개골의 형태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두개골의 모습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물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사후에 어딘가 구르거나 부딪혀서 깨진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두개골의 모양은 방사형의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방사형의 형태라는 게 뭐냐면 어딘가 강하게 부딪혔을 때 유리가 깨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동그란 물체냐 네모난 물체냐에 좀 모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정통으로 맞았을 때랑 비껴 맞았을 때 어딘가 깨지면서 정확하게 깨지는 것 이외의 부분이 쫙 갈라지면서 깨지는 형태, 그걸 이제 방사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두개골의 모습은 어딘가에 탁 부딪혀서 탁 깨졌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분명 저 동그란 부분에 강한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방사형의 형태로 모든 두개골이 깨진 상태. 그리고요, 저도 이번에 하나 알게 됐는데 이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부딪혀서 나온 형태랑 강한 충격을 받아서 두개골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랑의 형태가 뭐냐면 머리 안에는 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뇌라는 조직도 우리가 봤을 땐 뭔가 단순하다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충격을 똑같이 전달하고 전달받기 때문에 한쪽을 때렸을 때입니다. 한쪽을 때렸을 때 그 반대편까지 충동이 같이 움직이게 돼서 이쪽 부분이 깨진 만큼 이쪽 부분, 그러니까 충격이 같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도 똑같이 흔적들, 깨질 수도 있고요. 정말 세면 셀수록 깨지는 흔적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금이 가는 흔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거의 일직선상이면 제대로 때린 것, 비껴치면 약간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껴 맞았다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형태에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맞았다.
무언가 네모난 물체 같은데 그걸로 정확하게 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즉 누가 때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신의 형태만 봤을 때는 타살인 겁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시신의 형태만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한 가지 잡힌 겁니다. 이제 타살은 맞다라는 거였죠. 근데 타살이라고 봤을 때 혹시 여러분도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게 조금 이상했는데, 타살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컨텐츠 자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범인이 계획적이었을까 우발적이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계획적이라면 뭔가 범행 도구 준비를 하고 유기할 장소까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처리를 했을 텐데,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게 뭐냐면 유류품 중에 없어진 게 신발입니다. 그리고 살해 도구라는 것도 주변에서 발견이 안 됐다라는 점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해 장소와 유기 장소가 지금 현재 같지는 않다. 즉 다른 데서 살해를 하지 않았을까? 살해를 하고 유기를 이곳에 한 거 아닌가? 신발이 없다라는 건 애초부터 그럼 만나서 살해를 당할 때 신발을 안 신고 있던 게 아닌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는데 살인이 저질러졌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생긴 일이 아닐까? 라고 드는 부분. 소지품은 모두 남아있었다는 점. 팔찌, 지갑, 현금, 신분증 모든 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신원을 감추려고 할 정도까지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강도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대로 옆에 뒀다는 것 자체가 그냥 유기했다는 것. 그리고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보게 되면 도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냥 어디선가 살해를 저지르고 부랴부랴 눈에 보이는 소지품들만 다 챙기고 흔적이 남으면 안 되니까 그대로 차를 태워 이동하다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길에서 그냥 시신을 던지고 간 게 아닐까 정도로 생각하는 것. 즉 다시 얘기하면 범인의 심리 상태가 계획적이다라기보다는 뭔가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유기에 대한 부분을 너무 급했고 무서웠고 두려웠고 뭔가 우발적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우발적이라는 것. 즉 범인의 모습을 조금 그려보면 뭔가 이런 범행을 자주 저질렀던 노련한 사람, 늘 뭔가 해봤던 사람, 살인을 좀 하려고 했던 사람, 계획적으로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생각은 좀 덜 드는 경우였던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속옷이 올라갔다는 점인데요. 암묵적으로 외부 프로그램들에서 가끔 얘기를 할 때는 속옷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성범죄 관련의 문제가 있지 않았었을까? 라고 추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러분, 범인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명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 명일 수도 있거든요. 자, 만약에 범인이 여러 명이라면 시신을 어디선가 사망시키고 차에 태워서 이동하다가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제 들쳐서 던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몇 명, 이제 한 명이 아닌 두세 명이었다면 사람을 어딘가 끌지 않고 자연스럽게 팔다리로만 들어서 사람을 던지는 데까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범인이 한 명이면 그 한 명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몸에 아예 힘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잡아서 들어서 그대로 그 사람을 던져야 된다는 문제인데, 차에서 꺼집어내는 과정, 움직이는 과정, 그리고 이동시켜서 던지는 과정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 뭔가 사람을 잡고 움직이다가 속옷이 들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속옷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하나 가지고 성범죄일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물론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성범죄만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보면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인 거죠. 즉 이 부분에 대해 살해 동기를 봤을 때 분명히 강도, 금품을 노린 강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신발이 없었다는 점을 보면 분명한 건 첫 번째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면 성범죄. 성범죄가 만약에 아니라는 가정을 깔면 다른 무언가 원한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무시를 해버리게 됐을 때 성범죄 쪽으로만 가면 좀 이야기가 잘못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넓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유류품은 정상적으로 확인됐고 신발만 없는 상태였지만, 근데 유일하게 확인됐던 것 중에 핸드폰이었는데 핸드폰이 파손된 채로 확인됐습니다.
깨져 있던 거죠. 근데 핸드폰이 깨져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범인이 직접 깼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그거에 대해서 소지를 하고 있다가 싸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범행 현장에서 뭔가 그걸로 막는다거나 아니면 그게 던져졌다거나 해서 깨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핸드백 안에 있는데 이동하다 어디에 부딪혀서 깨진 걸 수도 있고, 이건 정말 장담을 할 수 없는 경우거든요. 어찌되었든 핸드폰이 파손 상태였다는 것도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범인에 대한 윤곽을 조금 더 잡아보겠습니다. 범인은 분명히 타살이었고, 유기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박정장 씨와 같이 있었고, 아마 신발을 신지 않는 곳일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성범죄 혹은 다른 문제 때문에 갑자기 우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 둔기 같은 걸로, 칼이 아닌 둔기 같은 걸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이 범인은 부랴부랴 주변에 있는 유류품들을 챙겨서 이분을 거기에 유기를 한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까지인 겁니다. 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분명히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박정자 씨가 즉사했을까요? 맞아서 사망을 곧바로 했을지, 아니면 맞고 기절을 하고 정말 사망 위기에 가까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지. 물론 지금 형태를 보면 두개골이 이렇게 깨질 정도라면 분명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혹시라 하는 그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봤고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정도의 느낌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범죄 혹은 다른 문제로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금품 문제는 아닌 사람,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면식범, 면식범일 확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의 입장도 그녀가 누군지, 박정자 씨가 누군지부터 수사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정자 씨의 신원을 확인해 봤는데 그녀는 벌써 8개월 전이었습니다. 8개월 전 실종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39세였고 당시에 보험 설계사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는 딸 11살, 1살짜리 아들, 이렇게 함께 집에 있었는데 마지막 행적에 대한 것도 확인이 됩니다. 당시 신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1999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1999년 10월 9일 저녁 7시 30분에 확인됐던 거였습니다. 7시 30분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서 의문의 전화를 하나 받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에 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였죠. 엄마 보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엄마가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아빠 사무실로 와라, 남편 사무실로 와라 라고 얘기해서 남편 사무실을 간다고 얘기하고 어머니는 급하게 나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딸은 할머니랑 TV를 보고 있어서 그냥 뭐 평상시 같으면 엄마한테 가지 말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날따라 그냥 엄마 가는 모습까지만 확인했다라는 게 딸의 진술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남편의 사무실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당시 박정자 씨가 살았던 집에서 남편의 사무실은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즉 바로 앞이었죠. 굉장히 가까운 장소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요. 9시 반 정도에 딸이 한 번 더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7시 반에 나갔고 그쯤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9시 반엔 전화가 안 됐고, 사건 당일 새벽이 되어서도 엄마가 안 와서 걱정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0월 10일, 그러니까 새벽이었죠. 새벽 2시에 집에 의문의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말은 안 하고 수화기를 들고 한 4초 정도 있다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딸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감으로는 엄마였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범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 주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늦어질 사람이면 원래 집에 전화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며칠씩 안 나타날 리도 없고 이건 100% 납치 혹은 실종이다 라고 외갓집, 즉 처갓집이죠, 박정자 씨 집 쪽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분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또 주변 애들도요, 누군가 납치한 거겠지, 안 그러면 사라질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당시에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그리고 남편 회사 쪽으로 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확실한 건 분명히 남편 회사입니다. 남편 회사에 가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남편 회사 쪽에서 다시 한번 단서를 찾아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생각을 바꿔서 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속된 얘기로 치정이라고 하죠. 치정살인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치정 관련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당장 와봐, 남편 회사로 와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자, 그러면 치정 관련이란 부분이 좀 없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보험 설계사, 보험 일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 남편이 하고 있던 일은 화물트럭 일 전달해주는 그런 대행 업체였습니다. 화물트럭 기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리고 거기에 박정자 씨는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많이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어찌되었든 주목한 건 남편의 사무실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집에 온 전화 시간, 집이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인이 전화한 거 아닐까? 범인이 집에다가 전화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당시 집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거는 확인해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라고 치기에는 너무나도 대범합니다. 7시에 사라진 사람, 근데 당장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범죄라고 인식을 했을까? 라고 전화를 했다라는 건 조금 시간적으로 이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딸의 직감대로 엄마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화를 했는데 4초간 아무 말도 없었다. 사실 우리끼리의 추측이긴 합니다. 옛날 핸드폰이거든요. 여러분, 시티폰 같은 옛날 핸드폰, 그리고 옛날 핸드폰들의 특징, 99년 당시의 특징은 핸드폰에다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번호를 단축 매뉴얼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0번을 꾹 눌렀을 때 가는 전화번호, 1번을 꾹 눌렀을 때 가는 전화번호. 당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가 전화하는 부분이 어찌 되었든 간에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축번호를 많이 쓰는 경우거든요. 핸드폰은 깨져 있는 상태였고 혹시라도 박정자 씨가 곧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면 마지막 힘을 내서라도 자신이 어떻게 보면 번호, 단축키를 누른 게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 근데 그건 너무 오바스러운 억치가 아니니?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통신 내역. 당시에 집에 전화한 사람이 누굴까? 집 번호까지 아는 범인이라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란 얘긴데, 정말 범인 같은 사람이 집 전화에다가 전화를 한 건지, 공중전화라도, 아니면 정말 그 전화가 박정자 씨의 마지막 전화였는지, 그렇다면 새벽 2시까지는 생존해 있다는 신호가 확인이 된 건 맞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게 바로 보험 관련의 일을 했다와 그리고 통신 내역 기록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엄마한테, 박정자 씨한테 전화 온 것도 통신 내역 기록으로는 핸드폰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전화 기록, 집에 온 전화 기록, 통신 내역을 따보면 그때 누가 전화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걸 잡으면 아마도 윤곽이 나오지 않았을까. 간다고 했던 남편 회사 쪽을 찾아가 보면 무언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인의 모든 진술도 똑같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원한이 있을 리가 없다. 그날 밤에 전화한 사람이 분명히 범인일 것이다. 자, 근데요, 일이 이상하게 꼬여갑니다. 당시 사건 기록을 확인해보면 이 사건은 최초 신고 접수 기록이 남편이 했습니다. 남편의 최초 신고 접수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출 신고, 단순 가출 신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박정자 씨 집 쪽에서 이게 왜 그러냐 라는 부분 때문에, 왜 단순 가출로 신고했느냐 라는 부분이 이상해서 경찰 쪽에 전화해서 이거 아니다, 실종이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경찰 쪽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종이다라고 얘기했더니 파출소 경찰이 실종으로 하면 우리는 이 사건을 접수해줄 수 없습니다. 가출 신고를 해야 우리가 찾기라도 하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출 신고로 먼저 이야기가 들어갔던 거죠. 자, 당시 초창기에 이 수사가 안 들어간 게 뭐냐면 실종 신고가 들어갔으면 뭐 통화 내역부터 왜냐면 이건 강력 사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회를 다 해서 따서 확인을 했을 텐데 애초에 신고가 단순 가출 신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찾아보는 정도로서만 모든 내용이 끝나버린 겁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유족들이 했던 거죠. 하지만 단순 가출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해버린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 박정자 씨 친정 쪽에서 경남지방경찰청과 진주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서 알아봐달라고 해서 간신히 수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났던 것도 문제였죠. 수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확인이 안 됐던 겁니다. 도리어 수사에 대한 기록을 확인했던, 직접 수사를 했던 건 박 씨의 유족들이었습니다. 박 씨의 남동생이 수소문 한 결과 박정자 씨 남편, 그 화물회사에서 박정자 씨를 좋아했던 남자들이 많았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문제를 확인하고 보험 영업을 했었으니까 혹시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분명한 건 첫 번째입니다. 이 사건이 미제가 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 단순 가출이었던 문제입니다. 깊게 조사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조사를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그쪽과 연관성이 있고 남편의 집에 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회사 쪽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박정자 씨와 남편과 화물 트럭 운전사들 사이의 관계는 빼박입니다. 분명히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용의선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수사 기록에 발표해보면 용의자를 한 명도 색출을 못합니다. 유족하면 유족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범인을 안 잡아주지? 당시에 시간이 한참 지나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담당 형사를 만나서 물어보게 됩니다. 왜 이게 용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수사 인터뷰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단서가 좀 적었습니다. 뭐 시간적으로 봐도 CCTV도 없던 시대였고요. 근데 수사 되게 많이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사를 많이 했죠. 당시 수사 기록에 대해서 정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 아니면 절대로 청구할 수 없는 문제, 사실 할 수 있는데 공개를 안 해주니까 당시에 외국에 살고 있던 딸, 당시 11살이었죠. 그분이 유학 중에 한국으로 귀국해 엄마가 자꾸 꿈에 나온다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힘을 얻어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답변이 되게 기가 막힙니다. 공개할 수 없다. 이게 답변입니다. 진주경찰서, 그리고 다른 경찰서, 우리 수사 기록 없어요. 우리 수사 기록은 시간이 좀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정보 공개 요청을 해도 국가기록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국가기록원에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해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20장 나왔습니다. 3년간 조사 결과가 2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당시에 친인척들이 조사를 하고 다녔는데 그 조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정리 서류일 뿐입니다. 그리고 코드 1년 번호, 문서의 번호면 1-몇, 2-몇, 최종 번호가 적혀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파일 번호도 있고요. 분명히 기록이 더 있습니다. 그 기록을 공개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은 그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비공개 기록 사건이 됩니다. 원래 유족이 와서, 자신들과 관련된 유족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할 때 비공개로 공개하는 문서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국가 안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그럴 때는 공개를 안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정확히 이유를 얘기해서 공개를 안 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이유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인 인터뷰 요청에 결국 경찰은 반응을 하는데, 자기들이 비공개 자료를 먼저 보겠다, 그리고 인터뷰하겠다,
공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얘기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궁금한 건 해주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에 묻게 됩니다. 통신 기록 내역. 당시 마지막 전화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답변을 내립니다. 통신 기록이 이미 다 삭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아본 거는 8개월 뒤였거든요. 지금은 1년 정도를 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 각 통신사마다 시간이 좀 달라서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보관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추측을 하면 011, 018 정도 쓰지 않았을까요? 끝입니다. 그땐 법령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추적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라 발신 기록은 확인이 되지만 수신 기록은 좀 애매모호했거든요. 네. 즉 기록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수사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수사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 것도 없었다라는 게 맞는 겁니다. 경찰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왜 당시에 통화 내역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누군지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 전화한 사람 누군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생뚱맞은 답변이었습니다. 그것도 몇십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엔 아무도 몰랐던 사실. 통화 내역이 중요하다는, 우리도 지금까지 봐서 아시겠지만 통화 내역이 중요하다는 건 아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전화한 사람, 그리고 그게 회사에 불러낸 사람. 그럼 거기에 가서 직접 조사를 했을 거니까 그게 누군지인데, 통화 내역을 조사 안 했던 이유가 당시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누구죠? 당시 누구였냐면 남편 회사에 있던 탁송기사 탁시였어요. 화물기사 탁시. 탁시가 당시에 보증보험을 못 받아서 전화를 걸었었어요. 그래서 박정자 씨가 와서 그걸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돼서 더 이상 조사 안 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떠난 게 마지막이었다라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 목격한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탁시가 아내한테 증서를 받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수신 내역을 그래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탁시의 이야기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의 진술, 그때 맞아요, 받은 거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됐습니다. 탁시에게 물어봤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불렀습니까? 그리고 부르고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데 당시 경찰은 탁시에게 그런 질문을 아예 던지지 않았습니다. 탁시가 나중에 얘기한 겁니다. 나는 사실 박 씨를 잘 몰라요. 그냥 화물트럭 거기 해주시는 그 남편이 그냥 친해서 보험을 자꾸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 부탁 들어준 것 뿐인데 보험 증권을 안 갖다 줘서 전화한 것 뿐이에요. 갖다 달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볼 일이 나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렀다가 다른 데 간다고 외출복 입고 왔어요. 즉 다시 얘기를 드리면 당시에 박정자 씨는 탁시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통화 내역에 대한 마지막 기억을 누군가가 해냅니다. 박정자 씨와 누군가가 통화한 기억인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 최면으로 분리가 된 거란 겁니다. 당시에는 그게 한 번에 진행됐다. 전화를 받아서 그날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화가 따로따로였던 겁니다. 즉 처음에 얘기했던 박정자 씨에게 그쪽으로 남편 사무실로 오세요 라고 했던 사람은 탁시. 그런데 그 뒤에 전화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통화 기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시의 기억을 살린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데 시내로 나와. 박정자 씨가 아기 목욕도 시켜야 되는데 시내는 못 나갑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박 씨가 그럼 돈은 언제 줄 거예요? 시내로 나오면 줄 테니까 빨리 나와라. 그럼 내가 바쁘니까 남편 사무실로 오세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편 사무실로 오세요. 그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도 바빠서 사무실 못 가니까 시내 그곳으로 나와라. 그리고 박준자 씨는 그럼 잠깐만입니다. 오래 못 있어요. 라고 하고 통화가 끝난 기억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남편 사무실 쪽으로만 박혀있던 겁니다.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 사무실 쪽에 와서 일을 하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일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기억에 안 남았던 거죠. 이렇게 통화가 종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탁씨가 마지막 전화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탁씨 이후에 전화한 사람, 물론 전일 수도 있고요. 전에 하고 탁씨 전화 받고 남편 쪽 회사 들려서 주고 간 걸 수도 있으니까 분명한 건 탁씨 전화를 기점으로 전후로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게 뭘까요? 통화 내역입니다. 없습니다. 즉, 저 통화 내역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경찰이 조사를 안 했거든요. 탁씨가 그냥 탁씨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탁씨여서 혐의점 확인은 안 돼가지고 그냥 통화 내역 그때 안 뗀 거예요. 이렇게 됐던 거라 통화 내역이 다 지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꼬여버린 거죠. 경찰이 왜 공개를 안 했는지 대충 느낌이 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노출이 되는 순간 경찰들은 통화 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미스 문제로 어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을 이상하게 일을 처리하게 된 거였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봤을 땐 범인은 탁씨가 아닐 확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전화 한 통이 아니라 두 통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탁씨에 대한 용의선상은 좀 어느 정도는 조금은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살펴봐도요, 범인은 너무나도 자신을 노출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마치 금방 잡힐 수도 있는 것처럼. 죽이려고 죽인 것 같진 않은데 사실 이렇게 내용이 지나가서 통신 내용만 땄더라도 곧바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안 잡히게 된 거니까. 근데요, 우리 여기서 좀 중요하게 기억할 것 중에 통화 내역에 대해서 좀 하나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난데 시내로 나와 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조입니다. 반말이죠. 근데 박 씨는 아기 목욕도 시켜야 되는데 시내는 못 나가요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좀 한쪽은 친근함을 느끼는 것, 한쪽은 좀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억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시내로 나와라 라고 얘기했고 아기 목욕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자신이 아기가 있음, 1살짜리 아이가 있었으니까 1살짜리가 아이가 있는 것도 상대방도 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족관계에 대한 것도 상대방은 알고 있는 상황, 집이 어딘지도 아는 상황, 시내로 나와, 시내가 아닌 뭐 집이라던가 어딘가에 있는 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내로 나와 라고 하는 걸 본다면요, 못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잠깐이면 되니까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분명히 할 얘기라던가 뭔가 목적 자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고 그냥 일단 나와라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박정자 씨의 답변이 좀 특이합니다. 돈은 언제 줄 거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정자 씨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기억해보면 뭔가 돈을 누구에게 빌려줬었나? 아니면 뭐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돈을 받아, 뭐 보험 계약을 했는데 엄청 큰 건이라 계약은 했지만 돈을 입금하지 않아서 그 돈을 언제 줄 거예요? 라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둘의 관계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확실한 건 전화한 어떤 미상의 남자에게서 남자가 원하는 건 보험 가입 쪽이라기보다는 보험인지는 모르겠지만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일을 포장한 만남이 목적이었던 사람이라고 보이고, 박정자 씨는 반면에 그 돈에 대한 목적 하나로 만나야 된다라는 느낌이 훨씬 강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시내로 나오면 줄 테니까 나와랍니다. 나 시내로 나와라 줄게. 근데 거기다가 내가 바쁘니까 남편 사무실로 오세요. 그래서 생각하는 건 치정관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인 겁니다. 만약에 치정관계라면, 그러니까 둘 사이에 좀 이상한 돈적 관계고 치정관계, 애인관계 사이였다면 남편 사무실로 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바쁘니까 남편 사무실에 와서 돈을 달라, 남편이 있는 곳에 받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시내까지는 너무 멀어서 못 가니까 가까운 남편 사무실까지 와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근데요, 남편 사무실 아까 보셨겠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죠.
그리고 전화를 한 사람도 남편 사무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남편 사무실로 오세요. 남편 사무실이 어딘지 얘기 안 해도 아는 사람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묘령의 남자도 남편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남편과 아내, 이 모든 사람과 다 알 수 있는 사람, 범인의 서클이 굉장히 좁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야, 나도 바빠서 사무실 못 가니까, 남편 사무실 못 가니까 시내 그곳으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 그곳으로 나와랍니다. 앞뒤를 다 자르고 시내 그곳으로 나와라면 둘 중에 암묵적인 사인 같아서 치정 문제처럼 보이는데, 시내 그곳으로 나와라라고 얘기하면 둘 사이에 암묵적으로 알 수 있는 장소라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치정이 아닌 상황일 때 알 수 있는 장소. 한 가지 더,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첫 번째, 뭐 식당 같은 데일까? 두 번째, 창고 같은 데일까? 화물이라면 화물 같은 데를 놓는 창고 같은 곳일까? 그곳이라고 한다면 분명 본인이겠죠. 본인과도 그 전화를 한 남자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박정자 씨도 치정 문제가 아니라면 이전에 만나본 장소라던가 아니면 보험적인 문제의 돈 얘기라면 그걸 계약을 한 곳, 그 일과 관련된 공간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 잠깐만입니다. 오래 못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통화가 끝났던 겁니다. 그리고 만날 때 외출복으로 나가서 만나게 됩니다. 자, 얘기를 잠깐 잘못 쪽으로 딴 쪽으로 생각하면 정말 치정 문제 같다라고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남자 쪽은 치정 쪽을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치정이 아니라 남자 쪽은 약간 뭐 성적인 문제를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박정자 씨는 그쪽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얘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느낌은 아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는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남편도 알고 박정자 씨도 알고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 안에 범인,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존재한다는 건데, 경찰이 확인 안 했습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죠. 왜냐면 탁씨가 전화를 했다라고 판단을 끝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수사를 3년 동안 했다고 하지만 어떠한 자료도 나오지가 않았던 거죠. 자, 남편이 분명히 목격한 모습이었고 집에서도 다 확인을 했던 문제, 신발이 없었던 데서 조우할 수 있는 곳, 실내일 가능성이 높지만 꼭 실내라고 볼 수 없는 장소일 수도 있고, 왜냐면 직업적 특성을 얘기해보면 이렇게 셋이 알게 되면 대부분 느낌상으로는 뭐 어느 정도는 화물 관련 일에 확률이 크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용의선상이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말이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저녁 7시에서 9시에 사람들이 좀 있을 시간인데, 그 시간에 사람을 가서 그 안에서 살해를 저지를 만큼 대범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둔기를 사용했다는 것,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땐 모든 걸 계획한 건 아닌 것,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불러낸 게 살인은 아니었을 것. 근데 불러냈다가 둔기로 갑작스럽게 무슨 문제로 때렸고, 그리고 일이 그 뒤로 가게 된 부분.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여기서 가장 많이 드실까요? 사실 첫 번째도 치정 문제, 그 다음이 성 관련 문제였는데, 얼추당초 이렇게 얘기가 조금 진전되다 보면 남자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자 쪽은 성 관련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확률이 되게 높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거든요. 아마도입니다. 그게 아니면 뭐 사실 불러낼 이유나 목적 자체가 많이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박정자 씨는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고. 그런데 경찰은 그 단순한 것도 조사를 안 합니다. 보험 기록부요. 그 시기에 누가 박정자 씨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그 계약서마저도 확보해서 수사를 했다면 조금이나마 더 가깝게 범인의 틀에 다가갔을 텐데, 그것조차 없었던 겁니다. 즉 그냥 수사는 탁씨가 확인됐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게 종결돼 버린 거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이후에
용의점에 대한 현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택시 이외의 사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에 대한 의심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남편 한씨였는데 아내 박정자씨 명의로 보험 가입을 좀 많이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둘 사이에 대한 문제인데, 당시에 박씨는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아의 딸이 있었던 거죠. 아까 그 11세. 그리고 아들 한 살이 나중에 10년 뒤에 태어난 이유가 둘이 재혼한 사이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던 거고, 쉽게 얘기하면 딸에게는 남편 한씨가 새아버지였던 거죠. 경제적으로 한씨는 저게 좀 뭔가 무능력한 상태라고 보는 게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보험 설계에서 좀 그럭저럭 먹고 살았던 형태였는데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실제 폭력 사건이 있을 만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실종되기 전에도 둘이 많이 싸워서, 그래서 당시에도 남편이 뭔가 가출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그런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당시에도 범인은 아마 남편일 거다, 한씨다, 제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렸다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박정자 씨가 사망한 직후 딸이었던 이제 그 11세 딸을 데리고 박정자 씨의 보험금을 타가게 됩니다. 왜냐면 당시에 보험 상속자가 누구였냐면 딸이었거든요. 박정자 씨가 딸로였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가야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보험회사 직장 동료도 그 모습을 보고 좀 의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남편에 대한 용의점이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확률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둘의 당시 가정 상황을 살펴보면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다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험금을 누려서 뭔가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남편이 범인이라는 입장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면 시체가 나오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시신이 사라지게 되고, 뭐 아시겠지만 실종 상태로 5년이 지나야지만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게 하지도 않았고 뭔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일을 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보험금을 노려서 살인을 저지른 계획범죄치고는 계획성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획 자체만 보면 뭔가 강도처럼 행적을 꾸며놔서 금팔찌도 없앤다든가, 아니면 칼로 찔러 죽인다든가, 아니라면 뭐 신분증을 없애다든가, 아니면 지갑에서 뭐 돈을 가져가다든가, 아니면 뭐 성범죄처럼 꾸며본다든가, 뭐 이런 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발견되기 어려운 장소에 두고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금을 노렸지만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좀 계획성에 대한 부분이 좀 적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가출이라고 처음에 단정짓고 계속 가출을 주장했다라는 부분도 좀 의아한 건 사실입니다. 둘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완전히 용의점이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경찰들은 당시에 정확하게 남편을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 수사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남편 한씨는 사망합니다. 즉 지금 현재 사망 상태라 더 이상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 당시 남편 소속 화물기사 10명의 근황을 다시 확인해봤는데, 그 중에 5명은 사망 혹은 신원 불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 4명이 1명을 지목합니다. 이름 강모 씨입니다. 뭐라고 다 기억을 하냐면, 박정자 씨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 씨랑 정자 씨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노래방도 같이 다녔던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좋아했다고 진술하게 되거든요. 당시 박정자 씨의 통화 내용, 그때 당시 통화 내용 말고 옛날 거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강 씨하고 통화도 좀 자주 했던 사이로 확인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에 강 씨를 아예 조사해서 배제합니다. 그 팀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2016년에 거의 17년이 지난 시점에 강 씨를 인터뷰에 요청하고 인터뷰에 응하게 됩니다. 당시에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친했느냐라고 했는데,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사이는 아니었고, 뭐 친하니까 뭐 정자야 정도라면 불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일날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동료고사 김씨랑 여주인가 이천을 같이 갔다 왔어요.
당시 김씨가 잠을 못 자서 아침에 가자 해서 내가 김씨차를 끌고 갔다 왔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동료 김씨는 그건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남의 땅에 차를 준 적도 없고 나는 그날 서울에 농산물을 싣고 올라갔어요. 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강씨의 뭔가 인터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이상한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신에 목걸이고 지갑이고 다 있고 팔찌도 다 있다고 하더구만. 휴대전화 하나 없었다는 거 보면 싸우다가 날아간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신문에 기록해 나오지도 않았고 2016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조명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고 있던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16년 전 사건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시신에 목걸이고 지갑이고 다 있다. 팔찌도 다 있다던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휴대전화만 없었다는 거 보면 싸우다 날아가 깨진 거 아니야? 그리고 과거 강씨는 차량 시비 문제로 상대 운전자를 망치로 뒤통수로 때리고 덜어놨던 이제 전적도 있었습니다. 전과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물론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박정자 씨가 강 씨를 좋아했다는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강 씨가 반대로 호감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물 기사였고 화물 트럭을 운전을 했고 용의점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맞춰졌고요. 당시 16년 전 진술이라 이거에 대한 신빙성이 좀 애매모호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이겁니다. 당시 강 씨의 진술이 애매하다. 그 동료 직원의 진술이 애매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강 씨는 알리바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알리바이죠. 그러면 차와 관련되어 있으며 차고지 같은 곳, 화물트럭이 들어가는 차고지, 아니면 뭔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라던가 그런 장소가 아닐까요? 왜 수사를 안 했을까요? 다 우리가 얘기하는 추측입니다.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조사 결과가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물론 확률 게임의 문제이죠. 범인이 남편이냐, 아니면 범인이 살아있는 강씨냐, 아니면 완전 다른 제3자였던 것이냐.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정말 단순하게, 정말 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통신력만 제대로 땄어도, 그리고 보험 기록만 확인해봤어도, 그리고 그 내부의 관계도만 판단해봤어도, 조금만 노력했어도 분명히 그때 당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국가기록원이 내놓은 자료는 20건, 그리고 그 이외의 자료도 어떤 것도 도움되지 않는 자료, 즉 부실수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당장 범인이 눈앞에 나타나서 제가 범인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이유는 태안이법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태안이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시신 발견 시기가 공소시효 무효 시기보다 2달이 빠릅니다. 그래서 적용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해결될 수 없는 상태의 범죄가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 해결입니다. 성범죄를 이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면 기소를 시킬 수 있는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부분의 근거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속옷이 위로 말려있다. 약간. 하지만 그거 가지고 사실 무언가 성범죄에 대한 걸 검사들이 인정할지 그리고 그걸 기소를 할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실제 정액 반응이라든가 DNA 반응이 나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 수도 없습니다.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망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사망한 사람이라면 정말 끔찍하게 영원히 고통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살아있다면 누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얘기해서 나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사망 이후 그 모든 죄에 대한 걸 처참하게 끔찍할 정도로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건의 범인은 또다시 있습니다. 물론 범인이 아니라
본인은 아니겠지만 범인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견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만든 사람들, 귀찮아서, 아니면 단순해서, 아니면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죽음을 너무 쉽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현재 아마 유학생활을 끝내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유학생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유족분 따님께서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제가 대신 이야기를 전달한 데 있어서 잘 전달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을 들어요. 남편 회사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찰은 당연히 남편 회사에 가죠. 남편 회사에 가서 혹시 박정자 씨 보셨습니까? 기록을 해야죠. 수사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면 수사 수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왔었어요. 와서 저한테 보험 증서하고 어디 간다 그랬어요. 아, 어디 간다 그랬다고요? 통화 마지막으로 하신 분 아니세요? 아, 저 아닌데? 어디 간다 그랬어요. 어디 간대요? 아, 시내 어디 간다고 옷 차려입었던데? 아, 그러면 이거 통신력 따봐야 되네. 이게 원래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흘러져 버린 거고 기록을 찾아봐도 데이터가 안 나와 버린 거예요.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1차 문제는 1차는 가출로서 판단시켜버린 그 소수의 개새끼고요. 걔네가 정말 나쁜 새끼인 거고, 내가 볼 땐 걔네들은 정말로 천벌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이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일이 계속 진전이 안 되고, 누가 봐도 이상한데 유족들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진정서를 넣고 수사에 들어가니까 이상하다고 느껴버린 거예요. 이상하다고 느껴지니까 야, 이거 수사 다시 해야 되는데? 기록력, 누가 봐도 통신기록력을 확인해야 범인이 나올 것 같은데? 통신기록력 확인해봐. 통신기록력이 안 나와요. 체크가 안 돼요.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건 통신기록력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답답한데, 저는 그 다음에 또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은 사실 박정자 씨 남편 그리고 누군가예요. 남편도 그 안에 껴있으니까 용의자로. 그러니까 누군가인데 그 화물기사들이겠죠. 다 엮여 있어요. 그 중심에는 돈과 보험이라는 관계로 엮여 있어요. 그러면 박정자 씨의 보험 그 장부 있잖아요. 회사만 가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 보험 기록을 누구를 가입시키고 누구를 빼줬고 그때 다 기록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돈 문제에 엮여있는 사람이 있나를 체크도 해보고, 그걸로 계속 상담을 한 사람이 누구 있나 확인해보고, 이걸 다 체크해본 다음에 그 사람들 만나서 체크해보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진전시켰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수사를 어떤 것도 진전을 안 시키고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대로 도와주려고 도와준 건 아니겠지만 도와준 거예요. 고의 아니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힌 거예요. 이건 100% 잡혔어야 돼요. 이거는 범인이 잡혔을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왜 오늘 뒷이야기에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하냐면, 제가 요즘에 이건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나? 제가 요즘에 올라가도 되겠지? 여기까지 다 보는 사람들 많이 없을 거야. 김원 사건 파일을 진행하잖아요. 화요일마다 최신 사건 위주를 이렇게 봤잖아요. 제가 이렇게요. 제가 요즘에 지역부 기자로 바꾼 거 아시죠? 지역부 기자로. 제가 원래는 이제 좀 큰 기자분들한테 제보를 받고 이제 돈을 들였다가 요즘에 각 지역부에 계신 분들에게 제보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제주도 실종 사건 기억하시죠? 이제 발견이 됐지만 사회적 이슈로 확 잡혀서 뭔가 확 사회적 몰이가 되고 기사가 뜨고 막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면은 경찰들 수사 인력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요.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목격자 따고 CCTV 따고 동선 따고 경우의 수 확인하고 전부 다 막 미세 증거 확인하고 다 해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제주도에는 4건의 6건 아니에요. 4건의 미제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변사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경찰은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해요. 조사가 안 들어간 거예요.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물론 학원이 있겠다고 믿어요. 저도요. 경찰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근데 이게 여러분 제주도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김원 사건 파일에서 제보를 받다 보면 각 지역들마다 사건들이 터져요.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
얼마 전에 저희 방송 보시던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저희 동네에 이상한 사건이 터졌어요. 되게 끔찍한 사건인데 아직 기사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기사 정말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범인이 얼마 전에 잡혔어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사건은 뭐 지역적 특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경찰 인력이 당시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사실 동조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도와준 거예요. 범인이 안 잡히게. 이건 사실 인정해야 돼요. 범인을 못 잡게 된 계기는 경찰의 어느 정도의 조력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사실 이 사건의 범인은 잡혔을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것 뿐이에요. 어이도 없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저희 화요일마다 기본 사건 파일 진행을 해드리지만 사건 관련 컨텐츠는 주목받냐 안 받냐에 따라 확실히 해결되는 부분도 달라요. 물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찰분들 정말 열심히 하세요. 검찰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나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늘 있다고. 어느 조직 체계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하고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다 나빠요 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분들 대단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미제 사건 해결했던 분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경찰분들도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얼마 전에도 단체 폭행 사건도 끝까지 자기가 부서까지 옮기면서 하셨던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 일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토사팩을 진행을 하면 되게 우리나라의 경찰분들이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을 만한 분들이 많지만 정말 미꾸라지 몇이 있는 거예요. 정말 책임감 없는 사람. 저도 그건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린 거고, 잡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네, 잡을 수 없는 일이. 그리고 이 사건은 그 이후에 여러분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얼굴 공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사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욕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분은 그 이후에 수사가 더 진전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의 입장에서 수사 파일을 넘겨받은 경찰에서는 딱 보는 순간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없잖아요, 자료가. 누굴 잡아요? 수사를 하려고 해도 수사에 대한 원점 기록 자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해야 돼? 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네, 저는 범인이 있다면 정말 천벌을 받길 정말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여기까지, 뒷이야기도 이 정도까지. 웃긴 얘기인데 당시에 진정서가 통과되고 물어본 거잖아. 나중에 왜 범인 못 잡아요? 왜 용의자를 색출 못했어요? 경찰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거는 초창기에 가출 신고를 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파출소랑 그 위에 관할 경찰서 있잖아요. 거기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파출소가 애초에 가출 신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넘어가지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가출 신고가 돼 있으니까 이쪽을 몰랐던 거죠. 위쪽 상급 부서는. 나중에 진정서가 들어오고 조사했더니 다 날라갔잖아, 통신 기록이. 안 되네? 나중에 이제 모든 사람이 파출소에 물어보진 않잖아요. 위에 물어보지. 왜 용의자를 색출 못 하셨어요? 아니, 애초에 가출 신고로 하셨잖아요. 가출 신고를 하라면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파출소가 한 거지. 근데 나는 이렇게 책임 회피가 잘못했다고 보는 게 파출소에 있는 경찰은 경찰이 아니냐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 파출소를 믿으면 안 되고 무조건 본청에다 남부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그냥 수사 결과를 받고 나중에 진정서가 올라와서 본 거다. 이거 늦게 신고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진짜 유족의 입장이면 정말 답답하죠. 이건 너무하잖아, 사실. 우리가 법을 아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 이건. 그러니까 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이건.